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소월의 나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현대 시사에서 아는 사람 한 명만 지금 당장 말해봐 하면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소월을 먼저 말할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한번 말해봐라 하면은 거의 매년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죠.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정말 진달래꽃을 좋아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소월이란 사람은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마야라는 가수가 나보기가 역겨워 하는 그런 진달래꽃의 노래를 불렀던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각각 세대마다 김소월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요. 김소월은 진달래꽃뿐만 아니라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런 노래처럼 굉장히 많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의 나의 집 같은 경우도요. 2008년 고3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2007년에 시행한 6월 모의고사에 이미 기출이 됐고, 또 2016년 고1 9월 학평에도 또 한 번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평, 학평 두 번이나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한 작품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김소월에 대한 시는요, 이 나의 집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김소월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총 4번씩이나 했는데요. 첫 번째는 김소월의 산유화, 그 다음 두 번째는 김소월의 삼수갑산, 세 번째는 김소월의 먼 후일, 네 번째는 김소월의 님의 노래입니다. 제가 산유화, 삼수갑산, 먼 후일, 님의 노래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시들, 더 교과서에 잘 나오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께 김소월의 유명한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같은 경우는요, 김정식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902년에 출생해서 1934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김소월의 어떤 삶을 보면 굉장히 짧죠. 근데 이 사망도요, 아편을 먹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활고 때문에 이걸 비관하다가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 생애를 보면 이 당시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시기를 보내고 일찍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김소월은 그야말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재 시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습작기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오산학교에 다닐 때부터 너무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김소월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뭐 80살, 90살까지 살았으면 정말 그 현대 역사를 거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의 문학에서 느끼는 시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시인 자체의 시는 너무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지만 실제 그 시인들이 살았던 하루하루는 생활고는 기본에다가 시인들은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고뇌라던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의 개개인의 삶, 그들의 일상 속의 삶을 들어가 보면 결코 이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의 삶을 생각하면 좀 숙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김소월의 삶 자체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여러 번 말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보자면 김소월은 1920년대의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시인입니다. 1920년대는 우리가 감상에 치중한 낭만주의가 대세였고요.
1930년대로 가면 이러한 낭만성에서 벗어나서 회화주의로 빠집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그 강의를 보거나 현대시를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이 아주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보기를 잘 활용해서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낭만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김소월이 단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불교 시인 한용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이라는 시인 자체가 1920년대 낭만주의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김소월이란 이름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김소월의 나의 집 말고 어떤 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가는 길이 있고요. 접동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달래꽃,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초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직 강의를 하지 않는 시인데요. 앞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을 볼까요? 시의 제목은 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집은 화자가 머무르는 뭐가 될까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김소월 시인이 생각하는 나의 공간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맥기스게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자, 제가 여기 이제 사행까지 마침표가 딱 찍어져 있기 때문에 읽었는데요. 자, 시의 화자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맥기스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들가라는 건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인 공간이죠. 근데 그 들판에서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문학에서 떨어진다는 거 어떤 고립을 얘기하거든요. 떨어져 나가 앉았대. 그럼 맥기슭이 뭐냐면은 이거는 산기슭을 얘기합니다. 매산 할 때 매와 기슭이 합성어가 돼서 사이소리 현상이 난 건데요. 산기슭은 어디냐면 산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산기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데랑 아주 떨어진 이런 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화자는 약간 좀 혼자 있고 싶어 하구나, 외로워하고 싶어 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대요. 자, 그럼 산과 바다가 있는 거죠.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의 집을 나는 지으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치를 하는 이유는요, 문학에서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도치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 뭐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 앞에 다시 뭐가 있어요? 큰 길이 있습니다. 왜 큰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를 읽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제가끔 떨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가고 있대요. 그 말은 역시 그 사람들도 뭐냐면은 길을 혼자 가고 있으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집이라던가 이 길이라든 게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집과 내가 걸어다니는 그 현실 속의 길일까라는 그런 의구심. 사실 이 시는요, 집이라던가 길이라던 건 어떤 관념적인 소재입니다. 누가 산 기슭에 그렇게 집을 짓겠어요? 이 맥기슭이라는 공간은요, 뭔가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진 곳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집은요, 가족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사는 그런 평지에 있으면 좋죠. 사랑과 평온이 깃든 그런 아늑한 공간, 그다음 막 정원도 있으면 더 좋고. 근데 화자가 지으려는 집은 아주 인적이 드문 외로운 장소죠. 자, 그러면 나는 고립되고 외로워. 이거는 김소월 씨 전반에 나오는 정서인데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이 시 화자 자체의 현실 인식이 고립됐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화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공간 또는 현실의 공간에 뭔가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보자면 김소월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또는 민족 시인으로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닥쳐오는 뭐 생활고라던가 또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나는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기슭의 넓은 바다의 집, 어떤 나만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앞에는 큰 길이 있는데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제가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면 나도 떨어져 나가 앉은 데 살고 그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 앉은 데 산다는 건 이 사람들과 나는 똑같이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화자나 사람들이나 각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시대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접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울은 뭐냐면 여울이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 물의 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얀이라는 거는 어떤 시각적인 묘사가 들어가죠. 날은 저물 때예요.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날에 저물 때 뭐 한대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인지 우리가 쭉 읽어볼게요.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자, 이 사람 날은 저물 때 기다리고 있었죠. 뭔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자, 날이 저문 오후에서 새벽이 됐죠. 근데 세상이 하얗게 되고 고요하게 돼. 세상이 하얗게 된다는 건 해가 뜰 때 하얗게 돼요. 그래, 아침부터. 그러면 오후, 새벽, 아침에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밤을 새서 누구를 기다리냐?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자, 그대가 바로 내가 기다리는 시적 대상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하 하면서 1행부터 다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들가에 떨어져 앉은 그 외로운 곳에다가 집을 짓죠. 근데 내 앞에는 이게 특이한 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큰 길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누구? 그대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대도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소외된 거죠. 그래서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어디서?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데요. 이 문간 자체도 외로운 거예요. 왜냐면 큰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집 안이 아니라 문간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이 있고 문간이라는 거 문은 여기에 서서 기다린 거니까 문이라는 건 집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는 안도 들어갈 수 없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어. 세상에서도 소외됐고 그 다음에 아늑함이나 평화로움의 상태에서도 소외됐어. 자, 그래서 나는 문 앞에서 누구만 기다려요? 그대만 기다리고 있어요.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 안을요, 집 안을요, 집은 곧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소월은 고향 상실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삼수갑산이라는 시도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막 미쳐버리는 그런 화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상실했지만 떠돌이 삶을 살면서 일제강점기 때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화자는 마음속에서 어떤 외딴 집을 하나 지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 맥기스게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기다리는 것도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왜냐면 세상과 고향 모두 다 상실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여기 문간에서 서서 기다리더라도 큰 길이 있어야 그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대인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대는 과연 누구인가? 첫 번째,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이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그대는 조국 광복일 수도 있고 어떤 행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에 돌아갈 그 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그대라는 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꼭 어떤 님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 화자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외딴 집에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보면서 정말 내 님을 만난다면 이 이상적인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자체의 주제는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도 김소월이 정말 이 시를 읽었을 때 그대를 기다리고 싶은 그 애틋함과 함께 세상 속에 지쳐버린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서 김소월이 이 시에서도 역시 그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기에 1920년대 서정시를 잘 썼던 시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